비계덩어리. 연이어 며칠 동안 패잔병들이 누더기를 이어붙인 듯 무리를 지어 도시를 지나갔다. 그들은 제대로 된 부대가 아닌 오합지졸이었다. 병사들은 수염이 길게 자라서 지저분했으며 그들의 군복은 해져서 너덜너덜했다. 무기력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깃발조차 없고 대용도 흐트러진 채 터벅터벅 걸어갈 뿐이었다. 그들은 너무도 피곤해서 어떤 생각이나 결심을 할 겨를도 없이 그저 관성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일단 멈추기라도 하면 금방이라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다. 패배의 보복자니 무덤의 시민이니 죽음의 분배자 같은 거창한 이름이 붙은 산적대와도 비슷해 보이는 행색의 의용군 부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대장은 임시 전투원으로 나섰다가 재산이 많거나 수염이 길다는 이유로 장교에 임명된 왕년에 잘 나갔던 포목상 또는 곡물상, 기름장수, 비누장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기와 계급장, 금줄로 뒤덮인 채 큰 소리로 작전을 외쳐가며 죽어가는 프랑스를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 것들은 그들 덕인 줄 알라며 호기롭게 주장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만행을 저지르고 약탈과 방탕을 일삼는 악질적이고도 무서운 부하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프로이센 군이 곧 루앙에 들이닥칠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마지막 남은 프랑스 병사들도 마침내 세느강을 건너 생스베르와 부르 아샤르를 거쳐 풍 오드메르로 향했다. 장군은 맨 뒤에서 깊은 절망에 빠진 채로 멍한 정신으로 두 부관 사이에서 걷고 있었다.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무엇 하나 시도해 볼 수도 없었고 승리에만 익숙한 그의 전설적인 용맹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패배의 쓴맛을 맛봤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깊은 정적과 공포에 질린 소리 없는 기대가 도시를 맴돌았다. 장사로 말미암아 나약해진 배불뚝이 중산층 대부분은 극도로 불안했으며 정복자들을 기다렸고 자신들의 집에 있는 고기 굽는 꼬챙이와 대형 식칼을 무기로 여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터였다. 마치 삶이 멈춰버린 듯했다.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았으며 거리는 조용했다. 이따금 한 주민이 침묵에 겁먹은 채로 벽에 바짝 붙어 급히 내달리곤 했다. 기다림을 동반한 극도의 불안으로 사람들은 차라리 저기 어서 당도하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다음 날 오후 새 부대의 전초대가 바로 그 시간에 시청 앞 광장에서 합류했다. 그리고는 부근의 모든 도로를 통해서 프로이센군이 둔탁한 군화소리로 포장도로를 울리면서 질서정연하게 발을 맞춰 차례로 도착했다. 목에 뭔가 걸린 듯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외치는 구령이 인기척 없는 집들을 따라 올라왔다. 컴컴한 방 안에 틀어박힌 주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한 느낌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더 이상 안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인간의 규범이나 자연의 법칙이 보호하던 모든 것이 무의식적이고 잔인한 폭력에 휘둘릴 때면 다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군대는 분대별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고 집 안으로 쳐들어갔다. 침략 다음에 시작되는 점령이자 정복자에게 고분고분해야 하는 패자의 의무가 시작된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처음의 공포가 사라지자 다시 평온해졌다. 많은 집에서 프로이센 장교가 식탁에 합석했다. 그 중에는 예의 바른 사람도 있었고 예의상 프랑스를 동정하며 이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혐오스럽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그의 배려에 감사했다. 게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의 보호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식사를 제공해야 할 사람을 몇 사람쯤 덜 받을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것은 용감하다기보다도 경솔한 일이 될 것이었다. 도시 자체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프랑스인들은 아직까지 거의 외출하지 않았고 거리에는 프로이센 병사들로 우글우글거렸다. 그러나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묘한 공기가 다니고 있었다. 견디기 힘든 낯선 분위기, 침략의 냄새가 악취 퍼지듯 감돌았던 것이다.
그 냄새는 집안은 물론 공공장소마다 가득 차서 음식 맛을 변하게 했고 야만족이 살고 있는 머나먼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주민들은 정복자들이 많은 돈을 요구할 때마다 내주었다. 하기사 그들은 부유했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인은 부유하면 할수록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재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에 큰 고통을 느꼈다. 이 고장 상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장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중 일부는 아직 프랑스군이 장악하고 있는 르아브르와 큰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디에프까지 육로로 간 다음 배를 타고 그 항구에 가보려고 했다. 사람들은 미리 사귀어둔 프로이센 장교의 힘을 빌려서 총사령관에게 여행 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4마리의 말이 끄는 커다란 승합마차 한 대가 마련되었고 10사람이 여행에 참가하기로 하고 마차 회사에 이름을 등록했다. 출발 시간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간을 피해서 화요일 이른 새벽으로 결정되었다. 얼마 전부터 추위로 땅이 얼어붙었고 월요일 3시에는 북쪽에서 밀려온 커다란 먹구름과 함께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새벽 4시 30분 여행객들이 마차를 타기로 되어 있는 노르망디 호텔 안뜰에 모였다. 잠에서 덜 깬 그들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다. 어두워서 서로를 식별할 수 없었다. 게다가 겹겹이 껴입은 무거운 겨울옷 때문에 모두 긴 사제복을 걸친 뚱뚱한 신부처럼 보였다. 그 와중에 2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고는 3번째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말했다. 저는 아내를 데려갈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1번째 사람 역시 덧붙였다. 저 역시도 제 아내를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린 루앙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프로이센군이 르아브르까지 진격하면 영국으로 갈 겁니다.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지 모두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차에 말이 매여 있지 않았다. 마국간 일꾼이 들고 있는 작은 등불이 간혹 어두컴컴한 문에서 나왔다가 다른 문으로 사라졌다. 벼랑간 문이 닫혔다. 모든 소리가 그쳤다. 몸이 얼어붙은 여행객들은 침묵을 지키며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뻣뻣하게 서 있었다. 등불을 든 사람이 다시 나타나더니 밖으로 순순히 나오려고 하지 않는 침울한 말의 고삐 끝을 확 잡아챘다. 그는 말을 수레 앞에 세우고는 줄을 동여맨 후 한 손만으로 마구를 단단히 채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는 2번째 말을 찾으러 가다가 벌써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을 발견하고는 말했다. 마차에 올라타세요. 최소한 눈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듯 서둘러 마차에 올랐다. 3 남자가 각자 자신들의 아내를 안쪽에 얹힌 후 올라탔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게끔 담요를 뒤집어 쓴 다른 사람들이 말 한마디조차 나누지 않고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어서 사람들은 발을 집 속에 파묻을 수 있었다. 안쪽에 앉은 여자들은 구리로 만든 작은 발 보온기에 화학 연료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기구의 장점을 열거했으며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되풀이했다. 마침내 승합마차에 말을 매는 일이 끝이 났다. 마차를 끌기가 힘들어져 4마리가 아닌 6마리가 마차를 끌게 되었다. 마차 밖에서 누군가가 물었다. 모두 탔습니까? 마차 안에서 누군가 대답했다. 그렇소.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차는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바퀴가 눈 속에 파묻혔다. 차체 전체에서 삐걱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말들은 미끄러지고 헐떡거리며 콧김을 내뿜었다. 마부의 기다란 채찍이 쉴 새 없이 철썩거리며 사방으로 흩날렸고 가느다란 뱀처럼 얽혔다가 다시 풀어지며 느닷없이 살이 통통하게 찐 엉덩이를 내리쳤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이 새벽의 음울한 방명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맨 안쪽 가장 좋은 자리에는
그랑폰가의 포도주 도매상인 루아조 부부가 마주 앉아 졸고 있었다. 루아조는 가게의 점원이었다가 사업에 파산한 주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사들여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다. 그는 시골의 영세 소매상에게 질 나쁜 포도주를 헐값에 팔았으며 그를 아는 사람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교활한 협잡꾼, 술책에 능하고 쾌활한 진짜 노르망디 사기꾼으로 통했다. 그 밖에도 루아조는 타고난 익살과 좋은 뜻이었든 나쁜 뜻이었든 농담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그래서 누구든 그를 묘사할 때는 걔 참 웃기지, 그 루아조는 하며 덧붙이기 마련이었다. 그는 작은 키에 배가 공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었으며 희끗희끗한 양쪽 볼의 수염 사이가 불그스름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루아조의 부인은 과감한 성격과 큰 목소리, 빠른 결단력을 지녔기 때문에 남편이 유쾌한 행동으로 활기를 띠게 하는 그 상점의 질서이자 계산이었다. 그들 옆에는 보다 품이 있고 상류층에 속하는 카레라마동이 있었다. 그는 면직 공장을 3개나 운영하는 사람으로 면화업계에서는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레지옹 도네르 수훈자인데다 도의회 의원이기도 했다. 남편보다도 훨씬 젊은 카레라마동 부인은 루앙 주둔군에 합류한 명문가 장교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존재였다. 그녀는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자그마한 몸매에 귀엽고 예쁘게 생겼던 이 부인은 모피에 파묻힌 채 마차의 초라한 내부를 한심스럽다는 눈빛으로 둘러보고 있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위베르트 브레블 백장 부부는 노르망디에서 가장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훌륭한 풍채의 노신사인 백작은 옷차림에 기교를 부려 앙리 4세와 태생적으로 닮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무진이나 애썼다. 이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전설에 따르면 앙리 4세가 브레빌 집안의 어떤 부인을 잉태시켜 그녀의 남편이 백작이 되었고 또 도지사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6사람이 마차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따라서 마차 안쪽은 종교와 원칙을 갖춘 권위 있는 교양인들의 사회, 연금 받는 평온하고 강력한 사회를 형성했다. 기이한 우연으로 여자들은 모두 같은 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백작 부인 옆에는 주기도문과 성모 노래를 중얼거리며 긴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 2 수녀가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얼굴 한가운데에 산탄을 마치 정면으로 맞은 양 천연두 자국이 깊게 패인 얼굴의 늙은 수녀였다. 또 다른 수녀는 무척이나 허약해 보였는데 순교자와 신비주의자의 그 극심한 신앙에 시달린 폐결핵 환자 같은 가슴 위로 예쁘면서도 어딘가 병약해 보이는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2 수녀 옆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는데 그중 남자는 잘 알려진 민주주의자이자 유명 인사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코르니데였다. 그는 20년 전부터 모든 민주 카페의 맥주잔 속에 긴 젓갈색 수염을 적셔왔다. 그는 과자점 주인이었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동지, 친구들을 위해서 모조리 써버렸다. 그리고는 그처럼 많은 혁명적인 소비를 보상받을 만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공화제가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중이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바람둥이라 불리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뚱뚱했다. 몸집이 작고 어디나 동글동글했으며 몹시 뚱뚱했고 손가락까지 살이 쪄서 짤막한 소시지를 마치 염주처럼 끼워놓은 듯했다. 그녀의 피부는 탱탱했고 윤기가 흘렀으며 거대한 유방이 옷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그런대로 탐스러웠으며 인기가 있었다. 그만큼 그녀의 싱싱한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얼굴은 빨간 사과 또는 막 피어나려는 모란꽃 봉오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속에 2개의 멋진 검은 눈이 있었으며 눈 주위로는 그늘을 들이우는 짙고 긴 속눈썹이 덮여 있었다. 아래쪽에는 반짝이는 작은 치아를 보이는 작고 매력적인 입이 입맞춤을 기다리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 밖에도 그녀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장점이 많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자 정숙한 여자들 사이에서는 숙덕숙덕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매춘분이 공공의 수친이 하는 말들이 들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너무도 도전적이고 대담한 시선으로 주위 사람들을 훑어보는 바람에 곧 깊은 침묵이 지속되었다. 루아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땅바닥에 고정했다. 루아조는 흥겨운 기색으로 그녀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는 곧 세 부인들 사이에서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그 매춘부의 존재가 갑자기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거의 내밀한 사이로까지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녀들은 창녀 앞에서 아내로서의 교양과 위엄을 결속해야 할 것 같았다. 합법적인 사랑은 언제나 자유연애를 얕보는 법이니까. 새 남자 역시 코르니데의 등장으로 보수주의적 본능을 자극받아 가까워졌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어조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위베르 백작은 프로이센 사람들이 자신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난당한 가축과 잃어버린 수확으로 큰 피해를 입었어도 천만장자인 대공의 보장을 받는다면 겨우 1년 정도의 타격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셈이었다. 방적 공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바 있는 카레라마동은 목이 마를 때 먹는 배처럼 만일에 대비해서 영국에 60만 프랑을 송금해 놓았다고 말했다. 루아조의 경우에는 지하 창고에 남아있던 일반 포도주를 모두 프랑스군 병참부에 팔도록 타결되었기 때문에 르아브르에 가서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받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우정어린 시선을 재빨리 주고받았다. 사회적 지위가 다름에도 그들은 형제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금화 소리를 짤랑거리는 그들은 가진 자들 간의 위대한 동지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마차의 속도가 너무도 느려서 남자들은 3번이나 내려서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으로는 밤이 되기 전에 그곳에 도착할 가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길가에 음식점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았다. 때마침 마차가 눈더미에 빠지는 바람에 끌어내는데 2시간이 추가로 걸렸다. 시장기가 커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도 산란해졌다. 싸구려 식당도 술집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프로이센군이 가까이 오고 굶주린 프랑스군이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상점이 질겁하고 문을 닫은 상태였다. 남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길가에 있는 농장으로 달려갔지만 빵 한 조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입에 넣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병사들이 찾아내기만 하면 강제로 약탈할까 두려워했던 농부들이 남은 식량을 그만 모두 감춰두었기 때문이었다. 오후 1시쯤 되자 루아조는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오래전부터 그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먹고 싶다는 강렬한 식욕이 여전히 더해져 가기만 해서 대화마저 끊겨버린 상태였다. 이따금 누가 하품을 하면 다른 사람이 곧 흉내내어 하품을 했다. 그리고 저마다 번갈아 가면서 자신의 성격, 예절,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거나 하품이 나오려 하면 벌어진 입에 얼른 손을 얌전하게 갖다 대거나 했다. 비계덩어리는 연신 치마 밑에서 무엇을 찾는 듯 몸을 숙였다. 그녀는 순간 망설이다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본 다음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사람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경련이 일어났다. 루아조는 돼지고기 햄 1개에 1,000프랑이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그의 아내는 항의하려는 듯한 몸짓을 했지만 이내 잠잠해졌다. 그녀는 돈을 낭비하는 말을 들을 때면 언제나 고통을 느꼈으며 돈에 관해서는 농담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나도 기분이 좋지 않군. 백작이 말했다. 먹을 것을 가져올 생각을 왜 못했을까? 사람들은 속으로 똑같은 책망을 했다. 그런 와중에 코르니데는 럼주가 가득 든 수통을 가지고 있었다. 루아조가 수통을 내밀었으나 사람들은 냉랭하게 거절했다. 루아조만이 2모금을 마시고 수통을 돌려주면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래도 술이 좀 낫네. 몸을 좀 데워주고 시장기라도 있게 해주니까. 술 기운이 돌자 기분이 좋아진 그는 샹송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배 위에서 그런 짓을 한번 해보자고 제의했다. 즉 여행객 중 가장 기름진 사람을 잡아먹자는 것이었다.
농담이었지만 비계덩어리에 대한 이 간접적인 암시는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그에 대해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코르니데만 미소를 살며시 지었다. 두 수녀는 묵주 기도를 그만두고 커다란 소매에 두 손을 찌르고는 끈질기게 눈을 내리깔고 꼼짝조차 하지 않았다. 하늘이 내린 고통을 다시 하늘에 바치고 있는 듯해 보였다. 3시쯤 되어도 마을 하나 보이지 않는 끝없는 벌판 한가운데 이르자 마침내 비계덩어리는 급히 몸을 낮춰 의자 밑에서 흰 보자기로 덮인 커다란 바구니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먼저 바구니에서 작은 사기 접시와 날씬한 은잔 하나를 꺼냈다. 이어서 온통 칼질을 해서 젤리에 절인 2마리의 통닭이 담겨있는 커다란 단지를 꺼냈다.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종이에 쌓인 맛있는 음식들이 보였다. 파이, 과자, 과일 같은. 그녀가 사흘 동안 여행하면서 여인숙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준비한 음식들이다. 4개의 술병이 음식 꾸러미 사이로 목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닭 날개 하나를 들고는 노르망디에서 레장스라 불리는 작은 빵 하나를 곁들여 품위 있게 먹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귀 밑에 턱이 아프게 수축되면서 입 안에는 군침이 흥건하게 돌았다. 창녀에 대한 부인들의 경멸은 그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변해갔다. 그녀와 함께 잔이나 바구니, 음식물을 마차 밖 눈 속에 내던지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루아조는 닭고기가 들어있는 단지를 삼킬 듯이 개걸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야말로 딱이네요. 부인께서는 저희보다 대비를 잘하셨군요. 항상 모든 일을 미리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자 그녀가 루아조를 향해 머리를 들었다. 좀 드시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을 텐데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가 인사를 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거절할 수가 없네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전쟁에는 전쟁의 맞도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인?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덧붙였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이지 기쁜 일이죠. 그는 바지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문을 무릎에 펴놓았다. 그러고는 언제나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칼끝으로 젤리가 묻어 온통 번지르르한 닭다리를 들어올려 허겁지겁 물어뜯더니 만족스럽게 씹었다. 마차 안에서 괴로운 듯 긴 한숨 소리가 났다. 비계덩어리는 겸손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녀들에게 음식을 권했다. 두 수녀는 그녀의 제의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눈길도 주지 않고 우물거리듯 고맙다고 말하고는 재빨리 먹기 시작했다. 코르니데도 옆자리 여자의 제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무릎 위에 신문지를 펼쳐놓고는 수녀들과 함께 일종의 식탁을 꾸렸다. 입들이 하염없이 열리고 닫히면서 접어넣고 씹어대고 쩝쩝대고 사납게 삼켰다. 자기 자리에 앉아 줄기차게 먹던 루아조가 낮은 소리로 아내에게 자기처럼 하라고 권유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물리치다가 창자에게 경련이 일자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남편은 말을 부드럽게 다듬으면서 매혹적인 이 동행자에게 자기 아내도 작은 조각을 하나 내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요, 물론이죠. 그리고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내밀었다. 그녀에게 말을 직접적으로 건네지 않으면서 그녀의 음식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지만 곧 그녀가 꽤 얌전한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허물없이 대했다. 처세술이 뛰어났던 드 브레빌 부인과 카레라마동 부인은 품이 있고 상냥하게 대했다. 특히나 백작 부인은 어떤 교제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매우 고상한 부인들이 취하는 그런 상냥하고 교양 있는 태도를 보여주며 호감이 가게 했다. 그러나 엄격한 성격의 건장한 루아조 부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말은 적게 하면서도 먹기는 많이 먹었다. 이야기는 자연히 전쟁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다. 프로이센 군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과
프랑스군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도망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이윽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비계덩어리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따금 창녀들이 그들의 타고난 격정을 나타내기 위해 취하는 그런 열정적인 말투로 자신이 어떻게 루앙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남아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집에는 먹을거리가 가득했고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느니 군인 몇 사람을 먹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프로이센 이놈들을 보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분노에 피가 끓어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온종일 치욕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남자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창가에 서서 뾰족한 철모를 쓰고 있는 그 뚱뚱한 돼지 새끼들을 보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놈들의 등짝에 집기를 던질까봐 하녀가 제 두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집에 묵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맨 먼저 들어온 놈의 목덜미에 달려들었어요. 그놈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목 졸라 죽이는 게 더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누군가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저는 그놈을 기필코 해치우고 말았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저는 몸을 피해야만 했어요. 마침내 기회가 되어 이렇게 떠나게 된 거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그녀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한 동행인들의 존경 속에서 더욱더 위대해져 갔다. 바구니가 비었다. 바구니가 더 크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10사람이 거뜬히 비워버린 것이다. 대화가 얼마간 지속되었으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는 약간 식어버렸다. 밤이 되고 짙은 어둠이 몰려왔다. 소화가 되는 동안 극심한 추위를 느낀 비계덩어리는 풍부한 지방지림에도 몸을 떨었다. 드브레블 부인은 아침부터 몇 번이나 숯을 갈아 넣은 자신의 간이 난로를 그녀에게 권했다. 비계덩어리는 발이 얼어붙을 것만 같아서 그녀의 제의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였다. 카레 라마동 부인과 루아조 부인은 수녀들에게 각자 자기 것을 내어주었다. 갑자기 작은 불빛들이 길 앞쪽에 나타났다. 11시간을 달렸지만 말에게 귀리를 먹이며 쉬게 하기 위해서 4번에 걸쳐 멈춘 2시간을 합치면 13시간을 좋게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서 여인숙 앞에 도착했다. 마차 문이 열렸다. 귀에 익은 어떤 소리가 모든 여행객을 소스라치게 했다. 땅에 칼집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곧 어떤 프로이센인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마차는 멈춰서 있었지만 나가면 마치 학살이라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아무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마부가 한 손에 등불을 들고 나타났다. 갑자기 마차 안을 비춘 그 불빛은 두 줄로 늘어선 겁에 질린 얼굴들을 드러냈다. 놀라움과 갑작스러운 공포로 입이 벌어지고 눈을 크게 뜬 얼굴들이었다. 마부 곁에는 한 프로이센군 장교가 불빛을 받으며 서 있었다. 금발의 키가 크고 빼빼 마른 젊은이였다. 코르셋을 입은 소녀처럼 꼭 끼는 군복을 입고 밀랍을 입힌 납작한 모자를 비스듬하게 쓰고 있는 풍채가 영국의 호텔보이 같았다. 곳곳 긴 털로 된 너무도 큰 콧수염이 양쪽으로 한없이 가느다랗게 뻗어나가다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는 단 한 오라기에 노란 털로 끝나고 있었으며 뺨을 잡아당겨 입의 양 가장자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입술에 늘어진 주름살 하나를 새기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색이 역력한 딱딱한 말투로 여행객들에게 나오라고 권유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내리시죠. 두 수녀가 익숙한 성녀들의 온수남으로 가장 먼저 복종했다. 다음으로 백작 부부가 내렸으며 공장주 부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는 아내를 앞세운 루아조가 마차에서 내렸다. 루아조는 땅에 발을 디디면서 예의애설하기보다도 용이 주도한 마음에 안녕하십니까? 하며 장교에게 인사를 건넸다. 상대방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그를 무례한 시선으로 내리깔아보았다. 비계덩어리와 코르니데는 입구 가까이에 있었지만 적 앞에서 신중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맨 나중에 내렸다. 뚱뚱한 창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일행은 여인숙의 널따란 주방으로 들어갔다. 프로이센군 장교는 총사령관이 서명한 여행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여행 허가증에는 여행자 개개인의 이름과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는 기재사항과 개인을 대조하면서 모든 사람을 오랫동안 조사했다. 그러고는 불쑥 조소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마침내 식탁에 앉으려는데 여인숙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예전에 말 장사를 하던 사람으로 천식을 앓고 있었다. 뚱뚱한 주인은 줄곧 씩씩거리면서 쉰 목소리를 냈다. 목구멍 속에서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났다. 그의 이름은 폴랑비였다. 폴랑비가 물었다. 엘리자베트 루세 양이 어느 분이시죠? 비갯덩어리가 흠칫 놀라 돌아보았다. 네, 전데요. 아가씨, 프로이센 장교가 아가씨께 당장 할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한테요? 네, 당신이 진짜 엘리자베트 루세 양이라면서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히 선언했다. 그렇다고 해도 전 가지 않겠어요. 그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교가 비갯덩어리를 만나려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백작이 다가왔다. 그건 옳지 않아요, 부인. 당신이 거절한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결코 강자에게 맞서면 안 됩니다. 별다른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잊어버린 절차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백작의 편이 되어서 그녀에게 부탁을 하거나 재촉하며 설교를 하기도 한 끝에 마침내 그녀를 설득했다. 모두들 순간적 감정으로 말썽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네, 알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죠. 정말 그 이유예요. 백작 부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답니다. 그녀가 나갔다. 사람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그녀를 기다렸다. 저마다 이 과격하고 성미급한 창녀 대신 불려가지 않은 것을 해석해하면서 자기 차례가 올 경우에 대비해 마음속으로 진부한 말들을 준비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그녀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몹시도 흥분한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씩씩거리면서 내뱉었다. 이 개자식! 나쁜 자식! 모두들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작이 간청하자 그녀가 아주 품위 있게 대답했다.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일이 있었음에도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사과주가 맛있었는데 루아조 부부와 수녀들은 돈을 절약하느라 그것을 사 마셨다. 맥주를 주문한 코르니데는 술을 마실 때 좋아하는 술과 빛깔이 비슷한 커다란 수염이 부드럽게 떨리는 것 같았으며 잠시라도 맥주잔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곁눈질했다. 그는 타고난 유일한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임무인 혁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맥주를 음미할 수조차 없었다. 모두들 피곤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루아조는 여러 가지를 관찰해온 터라 아내를 잠자리에 들게 하고는 열쇠구멍에 눈과 귀를 번갈아 갖다 대면서 그가 복도에 수수께끼라고 이름 붙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애썼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가볍게 스치는 소리가 들려서 그는 얼른 내다보았다. 흰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두른 파란 캐시미어 실내복을 입어 더욱 뚱뚱해 보이는 비갯덩어리가 보였다. 그녀는 손으로 촛대를 들고 복도 맨 끝에 굵게 씌어진 번호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자 곁에 있는 문이 반쯤 열리고 그녀가 몇 분쯤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멜빵 차림의 코르니데가 그녀 뒤를 따랐다. 그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걸음을 멈췄다. 비갯덩어리가 자기 방 입구를 힘껏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루아조에겐 그들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진 않았으나 그들이 마지막에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몇 마디 주워 들을 수 있었다. 코르니데가 조급하게 고집을 부리며 말했다. 이봐, 당신 정말 바보로군. 그게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그녀는 붕괴한 듯 대답했다.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게다가 여기에서 들키기라도 한 날에는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이유를 묻자 그녀가 화를 내면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왜라니요? 이유를 모르세요? 어쩌면 프로이센 군이 이 집에 옆방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는 침묵을 지켰다. 적이 가까이 있으니 절대로 몸을 섞지 않겠다는 이 애국심 강한 창녀의 조심스러움이 꺼져가던 그의 체면을 마음속에 일깨웠는지 그는 단지 포옹만 하고는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튿날은 8시에 출발하기로 결정했기에 모두 식당에 모였다. 그러나 방수포가 온통 눈으로 뒤덮인 마차가 마당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말도 마부도 없었다. 사람들은 마구간으로 사료창고로 차고로 마부를 찾으러 갔으나 모두 허탕쳤다. 사람들은 결국 마을의 술집에서 장교의 당번병과 다정하게 앉아있는 마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백작이 따지듯이 물었다. 8시에 말을 매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그랬지요. 그런데 저는 그 후에 다른 지시를 받았거든요. 어떤 지시? 절대로 마차에 말을 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요. 누가 그 지시를 내렸는가? 물론 프로이센 사령관 입죠. 무슨 이유에 의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제게 말을 매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그저 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당신에게 말했다고? 아닙니다요. 여인숙 주인이 그의 지시라고 제게 전해주었죠. 그게 언젠가? 어제 저녁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새 남자는 몹시 불안해하며 돌아왔다. 사람들은 장교를 만나보려 했으나 허탕쳤다. 그가 여인숙에 묻고 있기는 하지만 면회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민간에 관한 일을 그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은 폴랑비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폴랑비를 기다렸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방으로 다시 올라와 하찮은 일로 시간을 때웠다. 코르니데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높다란 부엌 벽난로 밑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그곳의 카페에 작은 탁자와 맥주병을 가져오게 한 후 파이프를 꺼냈다. 그의 파이프는 마치 코르니데에게 사용됨으로써 조국에 봉사하기라도 하는 듯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 코르니데에 대한 존경과 거의 같은 정도의 존경을 받았다. 루아조는 다리가 저려서 풀어야겠다고 말한 후 그 마을 주류 소매상인들에게 포도주를 팔러 갔다. 백작과 기업가는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프랑스의 미래를 예측했다. 한 사람은 오를레앙당을 굳게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지의 구원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일 때 나타나는 영웅을 믿고 있었다. 잔다르크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 같은 말들 말이다. 10시가 되자 마침내 폴랑비가 나타났다. 곧이어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두세 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었다. 장교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폴랑비 씨, 내일 이 사람들이 마차에 말을 달지 못하도록 하시오. 그들은 내 명령 없이는 떠나지 못할 거요. 알겠소. 라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백작이 그에게 자기 명함을 보냈는데 카레라마동은 그 명함에 자신의 이름과 모든 직함을 추가했다. 프로이센 장교는 점심을 먹은 뒤 1시경에 두 사람의 면담을 허락한다는 회답을 보냈다. 부인들이 다시 들어왔고 사람들은 불안감을 억누르며 천천히 식사했다. 비계덩어리는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몹시 심란한 듯 보였다. 커피를 마신 후 당번병이 남자들을 데리러 왔다. 루아조도 그들과 합류했다. 또 그들의 거동에 한층 장중함을 부여하기 위해 코르니데를 데려가려고 애썼으나 그는 프로이센인들과는 어떤 관계도 갖고 싶지 않다고 거만하게 선언했다. 그는 맥주를 한 병도 주문하더니 벽난로 옆에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다. 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서 여인숙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안락의자에 누워 벽난로 위에 발을 올려놓고는 기다란 사기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던 장교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요란한 색깔의 실내복으로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저속한 취미를 가진 어떤 부르주아의 빈집에서 훔친 게 틀림없었다.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하기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에게서 을에 볼 수 있는 비열한 짓에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준 셈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백작이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는 여기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절하는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사령관께서 DF에 도착할 수 있는 출발 허가증을 저희에게 교부해 주셨음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혹한 조치를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맞긴 한데요.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고요. 이만 물러나시죠. 세 사람은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참담한 오후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프로이센인의 변덕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사람들은 모두 식당에 모여 온갖 상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했다. 인질로 잡아두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혹 포로로 데려가려는 것일까? 아니, 차라리 막대한 몸값을 요구하려는 것 아닐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미칠 듯한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했다. 그들의 목숨을 다시 사기 위해 이 무례한 군인의 손에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쏟아부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벌써 상상되는 듯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숨긴 채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둘러댈 그럴듯한 거짓말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짰다. 루아조는 시계줄을 풀어 주머니에 넣었다. 밤이 되자 불안한 마음이 더해져만 갔다. 등불이 켜졌다. 저녁 식사를 하기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루아조 부인이 기분 전환 삼아 트럼프로 31점 게임을 하자고 제의했다. 사람들이 찬성했다. 코르니데까지도 예의상 파이프를 끄고 게임에 끼어들었다. 백작이 카드를 쳐서 돌렸다. 비계덩어리가 단번에 31점을 완성했다. 곧 게임이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두려움이 차츰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르니데는 루아조 부부가 서로 짜고 속임수를 쓰고 있음을 알아챘다. 식탁에 앉으려는데 폴랑비가 다시 나타났다. 그가 쉰 소리로 말했다. 프로이센 장교가 엘리자베트 루세 양이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비계덩어리는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숨이 막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문을 터뜨렸다. 그 비열한 새끼, 그 더러운 인간, 그 프로이센 개놈의 새끼한테 말하세요. 나는 절대로 그 새끼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요. 알겠나요?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요. 뚱뚱한 여인숙 주인이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계덩어리를 둘러싸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비계덩어리에게 어제 저녁 불러가서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졸라댔다. 그녀는 완강히 거절했으나 곧 분노로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 작자가 원한 게 뭐냐고요? 그 새끼가 무엇을 바라냐고요? 나랑 자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의 말투에 기분 상해하지 않았다. 그만큼 분노가 컸던 것이다. 코르니데는 식탁 위에 맥주잔을 난폭하게 내려놓다가 깨뜨렸다. 비열한 깡패 같은 그 군인에 대한 비난의 아우성이, 분노의 한숨이 그녀에게 강요된 희생의 일부분을 각자 요구라도 받은 양 저항을 위해 모두 단합했다. 백작은 그자들이 옛날의 야만인과 똑같은 식으로 행동한다며 불쾌해하며 말했다. 특히 부인들은 비계덩어리에게 격렬하고도 다정한 동정을 표시했다. 식사할 때만 밖으로 나오던 수녀들은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의 분노가 가라앉자 이내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모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어느덧 잘 시간이 되어 각자 자러 가겠다며 잠자리로 돌아갔다. 이튿날 사람들은 일찌감치 일어났다. 막연한 희망과 더욱 커져가는 떠나고 싶은 마음과 이 끔찍한 여인숙에서 또다시 하루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채 새날을 맞은 것이다.
말들은 여전히 마구간에 있었고 마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마차 주위를 맴돌 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침울하기만 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달라져 비갯덩어리에 대해 어떤 냉담함 같은 것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잠에서 깬 일행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프로이센 장교를 남몰래 찾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창녀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보다 간단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누가 그걸 알겠는가. 장교에게도 일행의 난처한 입장을 딱하게 여겨서 찾아왔다고 말하면 체면도 차릴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그녀로서는 그런 일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테고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 사람들이 따분해 견딜 수 없게 되자 백작이 마을 주변을 산책하자고 제의했다. 난로 곁에 남겠다고 한 코르니데와 교회나 사제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수녀들을 제외하고는 몇 안 되는 일행이 각자 정성 들여 몸을 감싸고 길을 나섰다. 네 여자는 앞으로 걸어갔고 세 남자는 약간 뒤에서 따라갔다.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루아조가 갑자기 저 매춘부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런 장소에 동요매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다. 여전히 여자에게 정중한 백작은 한 여자에게 그렇게 괴로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카렐 아마동은 만일 프랑스군이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디에프에서 반격을 개시한다면 토트에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 추론에 다른 두 사람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길이 끝나는 지점에 장교가 보였다. 지평선까지 덮인 눈을 배경으로 키가 크고 허리가 잘록한 군복 차림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정성스레 닦은 장화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군인들의 독특한 동작인 팔자걸음으로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는 부인들 곁을 스쳐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지만 남자들에게는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남자들 역시도 모자를 벗어 인사하지 않는 자존심을 보였으나 루아조만은 모자를 벗는 신용을 해보였다. 비갯덩어리는 귀까지 빨개졌다. 결혼한 새 여자는 그 군인이 그렇게도 무례하게 취급했던 이 창녀와 함께 있는 것을 그에게 보인 것에 큰 모욕감을 느꼈다. 일단 돌아오고 나니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찮은 일에도 사람들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다. 저녁 식사는 말 없이 곧 끝나버렸고 잠자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각자 방으로 올라가 누웠다. 이튿날은 모두들 피곤한 기색과 함께 짜증 섞인 얼굴로 내려왔다. 여자들은 비갯덩어리에게 거의 말도 붙이지 않았다. 종소리가 들려왔다. 세례식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실 뚱뚱한 창녀에게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1년에 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꼭 세례식에 참석하고 싶어졌다. 그녀가 세례식으로 출발하자마자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젠 모두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루아조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장교에게 비갯덩어리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은 보내달라고 제의해보자는 의견이었다. 폴랑비가 다시 심부름을 맡았으나 올라가자마자 곧 내려왔다.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던 그 프로이센 장교가 그를 내쫓아 버린 것이었다. 그는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한 모두를 함께 붙잡아 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다. 루아조 부인의 천박한 기질이 마침내 폭발했다. 아니 근데 이곳에서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요. 어차피 아무 남자하고나 그 짓을 하는 게 그쪽 직업 아닌가? 그 창녀가 사람을 가려가며 거절할 권리가 솔직히 있나요? 안 그래요? 루앙에선 닥치는 대로 아니 마부까지도 받아들였잖아요. 네 부인 그 군청에 그 마부 있잖아요. 냄새나고 그 마부. 그자를 잘 알죠. 우리 집에서 술을 사가는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게 문제인데 저렇게 스스로 얌 좀 빼고 세례식 가고 버티고 있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장교가 차라리 예의 바른 걸지도 몰라요.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부터 여자 구경이나 했을까요? 전쟁통이니까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이 더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니에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몸을 맡긴 여자로 만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람만의 예의 아니겠어요? 기혼녀를 존중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전쟁에 있는 정복자예요. 내가 원한 일이라고 하면 그뿐이죠. 그리고 자기 병사들과 함께 강제로 우리를 덮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저 여자 하나로 만족하겠다는 제안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건넨 거잖아요. 나머지 두 여자가 흠칫 몸을 떨었다. 예쁜 카레라마동 부인의 눈에서 번쩍 빛이 났다. 이미 자신이 마치 장교에게 겁탈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따로 모여 의논하던 남자들이 다가왔다. 난폭한 기질을 지닌 루아조는 그 하찮은 여자의 손발을 묶어 적에게 넘겨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3대에 걸쳐서 대사를 배출한 가문 출신인데다 원래 외교관 기질을 타고난 백작은 교묘한 술책을 쓰자는 의견을 냈다. 그렇게 해선 안 되죠. 그것보다는 그 여자가 스스로 결심하도록 만들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모를 꾸몄다. 여자들이 서로 다가앉으면서 목소리를 낮췄다. 저마다 자기 의견을 말했다. 어쨌든 매우 예의 바른 토론이었다. 특히나 부인들은 진짜 외설스러운 화제를 입에 올리면서도 세련되고 정제된 어법과 매혹적이고도 미묘한 표현을 찾아냈다. 외부 사람이 들었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에 신중을 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정숙함이라는 베일은 사교계 부인들 모두 사용하는 것이지만 표면만을 살짝 가리기 때문에 여인들은 사실 그런 외설스러운 모험에 마음이 들떴고 천성에도 맞는 듯 너무도 즐거워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식도락을 즐기는 요리사의 관능으로 그들은 사랑을 요리하고 있었다. 즐거움이 저절로 고조되었다. 급기야는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도 재밌게 여겨질 정도였다. 백작이 좀 대담한 농담을 했지만 이야기를 너무 잘해서 여자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루아조도 자기 차례가 되자 더욱 노골적으로 음탕한 말을 꺼냈지만 아무도 기분 상해하지 않았다. 방금 전 그의 아내가 거칠게 표현한 그 생각이 모든 사람의 정신을 지배한 것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 남자하고나 그 짓을 하는 게 전혀 직업인데 왜 사람을 가려가면서 하냐고요. 아니 거절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우아한 카레라마동 부인은 자기 같으면 다른 사람을 거절할 망정 그 멋들어진 장교는 거절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았다. 코르니드만이 따로 떨어져서는 이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정신을 온통 한 곳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비갯덩어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가 백작이 낮은 소리로 쉿 하고 신호를 보내자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마침내 거기에 와 있었다. 모두들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어떤 당혹감이 그녀에게 말을 걸기가 어색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표리부동한 사교계에 익숙한 백작 부인이 그녀에게 물었다. 세례식은 재미있었나요? 아직도 감동이 가시지 않은 뚱뚱한 창녀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태도, 그리고 성당의 모습까지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가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참 좋네요. 점심때까지 부인들은 비갯덩어리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으로 그치고 더 하지는 않았다. 일단 그녀의 신뢰를 얻은 뒤 자신들의 충고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였다. 식탁에 앉자마자 그들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자기 희생에 관한 막역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은 고사를 인용했다. 클레오파트라가 적장들을 모조리 자기 침실로 끌어들여 노예처럼 복종하도록 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리고는 이 무식한 백만장자들의 상상에서 피어난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로마의 여성들이 카푸에 가서 한니발과 그의 부관들 그리고 외국인 용병을 품 안에서 잠들게 했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싸움터 삼아서 정복자들을 저지하고 지배하는 수단과 무기로 삼은 여인들, 흉악스럽거나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영웅적인 애무로 굴복시키고 복수와 헌신에 자신의 순결을 바친 여성들을 모두 인용했다.
끔찍한 전염병을 보나파트르에서 옮기기 위해 일부러 병균을 접종했으나 보나파트르가 운명적인 미래 시간에 갑자기 무력해져서는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했다는 그 명문가 출신의 외국 여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애매한 표현으로 등장했다. 이런 모든 얘기가 예의 바르고 절제 있게 전개되었으며 가끔은 경쟁심을 자극하는 데 적합한 고의적인 찬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나중에는 이 세상에서 여자가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은 영원한 자기 희생이고 무례한들의 일시적인 욕정에 자기 육체를 계속 내맡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두 수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조금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비계덩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오후 내내 그녀가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부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간단히 아가씨라고 말했다. 마치 그녀가 올라갔던 존경의 자리에서 한 단계 내려가도록 해서 그녀에게 수치스러운 자기 위치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수프가 나왔을 때 폴랑비가 다시 나타나 전날 한 말을 되풀이했다. 프로이센 장교가 엘리자베트 르세 양에게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지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비계덩어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네, 바꾸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때에는 저마다 새로운 예시를 찾아내려고 머리를 짜냈지만 헛수고였다. 많은 성인이 우리 눈에는 죄악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범했지만 신의 영광이나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되었을 때 교회는 그리고 신은 그 죄들을 너그럽게 용서했다고 늙은 수녀가 덧붙였다. 그것은 무척이나 강력한 논리였다. 백작 부인은 그것을 이용했다. 그러자 성직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뛰어난 무언의 이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비위 맞춤에서였는지 또는 단순히 행복한 무지에 소치이거나 기꺼이 돕는 어리석음의 결과였는지 그 늙은 수녀는 이들의 음모를 훌륭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백작 부인이 늙은 수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수녀님, 만약에 동기가 순수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허용하시고 그런 행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누가 그것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부인.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일지라도 어떤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흔히 찬양될 만한 일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여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간파했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마다의 판단으로 예측했으며 사실은 하나님과 그다지 관계없는 일에까지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이야기를 지속했다. 이 모든 것들은 교묘하고도 신중하게 감춰졌다. 그러나 두 권을 쓴 성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분노에 찬 창녀의 저항을 서서히 허물어뜨렸다. 그들은 병원에서 천연두에 걸린 수백 명의 병사들을 간호하라는 지시를 받고 르아브르로 가는 길이었다. 수녀들은 비참한 환자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했으며 천연두라는 병에 대해 자세히 떠들었다. 프로이센 장교의 변덕으로 이렇게 중도에서 붙들려 가고 있을 동안 어쩌면 자기네들이 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건넸다. 군인들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그녀의 임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녀가 말을 끝냈지만 어느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만큼 그 이야기의 효과는 훌륭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곧 침실로 올라가서는 이튿날 아침 늦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점심 식사는 조용히 끝났다. 사람들은 전날 뿌린 씨앗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작 부인이 오후에 산책을 하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미리 계획된 대로 백작은 다른 사람들의 뒤에서 비계덩어리에 팔을 잡고 그녀와 함께 걸었다. 백작은 그녀에게 친밀하고 아버지 같은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들이 창녀에게 사용하는 약간은 깔보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고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망으로 그녀를 다루었다. 그는 곧 문제의 핵심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봅시다. 프로이센군이 실패하게 되면 뒤따르게 될 모든 폭력 행위에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험에 처하게 될 터인데 그래, 당신은 당신 생활에서 그렇게도 흔히 했던 환심을 사려는 마음으로 승낙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잡아두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인가요? 비계덩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백작은 그녀를 다정함으로 이성적인 논리로 감정적인 호소로 달랬다.
여전히 백작 각하로 남아있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온갖 친절을 베풀고 아첨을 해서 마침내 상냥해질 줄도 알았던 것이다. 그녀가 자신들에게 베풀 수 있는 봉사를 찬양하고 자기들이 고마워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쾌활하고 친근하게 말을 붙였다. 그리고 이봐요. 그자는 자기 나라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미인을 맛보았다며 자랑하고 다닐지 누가 알아요? 비계덩어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른 일행에 합류했다. 그녀는 돌아오자마자부터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그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녀가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얼마나 난처해질 것인가?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그녀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그때 폴랑비가 들어와 루세 양은 몸이 불편하니 먼저 식사하시라고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백작이 여인숙 주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됐소? 예. 백작은 예의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머리만 가볍게 끄덕여 보였다. 이내 안도의 긴 한숨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얼굴에는 어딘가 기쁜 빛이 역력했다. 루아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잘 됐어 진짜로. 이 집에 샴페인이 있으면 내가 한 병 사지. 그러나 주인이 정말 샴페인 4병을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본 루아조 부인은 고민이 되었다. 모두들 갑자기 수다스러워지고 떠들썩해졌다. 외설스러운 기쁨이 그들 가슴에 가득 찼던 것이다. 백작은 카레 라마동 부인에게 찬사를 보냈다. 이야기는 활기차고 명랑했으며 독설로 가득했다. 갑자기 루아조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쉿, 조용. 루아조가 고함을 질렀다. 그 말에 기겁할 정도로 깜짝 놀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루아조는 두 손으로 쉿 하는 신용을 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다시 귀를 기울이더니 평상시의 목소리로 말했다. 안심들 하세요.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듯하군요.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곧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15분쯤 뒤 그는 다시 똑같은 익사를 떨기 시작했고 저녁 내내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는 위층에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영업사원 특유의 기질에서 나오는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말을 했다. 가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숨을 내쉬며 불쌍한 여자 라고 말하는가 하면 화가 난 표정으로 이를 악물고는 이 거지 같은 프로이센 놈 꺼져라 라며 중얼거리기도 했다. 이따금 그러니까 모두들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이제 그만하라니까 라며 되뇌었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하듯 덧붙였다. 아휴,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비열한 자식이 그녀를 죽이진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농담들은 역겨운 취미에 속했으나 모두들 재미있어 했으며 아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 역시 환경에 좌우되며 또한 그들 주위에 서서히 조성된 분위기는 외설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루아조가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섰다. 우리의 해방을 위해 건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두 수녀도 부인들의 권유에 못 이겨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거품이 있는 술로 입술을 적셨다. 그 와중에 코르니데만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몸짓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의 수렁에 빠져있는 듯했다. 그러면서도 간혹 우라가 치미는 듯한 손짓으로 자신의 긴 수염을 더 길게 잡아당겼다. 마침내 자정 무렵이 되어 사람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비틀거리던 루아조가 갑자기 코르니데의 배를 툭 치면서 알아듣기 힘든 만큼 빠르게 말했다. 오늘 밤에 남봉을 피울 수가 없겠군요. 당신 말이요. 당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동지? 그러자 코르니데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더니 무섭게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내 당신들에게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이지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그렇게 샴페인 쳐드세요. 그는 일어나서 문이 있는 대로 가더니 다시 한번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수치스러운 짓이라고요. 수치스러운 짓.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루아조는 잠시 말문이 막혀 멍청하게 있었지만 이내 곧 침착함을 되찾고든 미친 듯이 웃어제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지난밤 목격한 복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점차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엄청난 즐거움이 다시 계속됐다. 특히 부인들은 미칠 듯이 재미있어 했다. 백작과 카레라마동은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들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확실해?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게 진짜 맞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녀는 거절했고. 아니, 그렇죠. 프로이선 장교가 그 옆방에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럴 리가 있나? 맹세해요. 제가 봤다고요. 백작은 숨이 찼다. 기업가는 두 손으로 배를 눌렀다. 루아조가 말을 이었다. 그래, 이제 아셨겠지만 오늘 밤 그 사람은 그녀의 일이 재밌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재밌을 수 있겠어요? 세 사람은 모두 배가 아프고 숨이 가빴으나 기침을 하면서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모두 제각각 방으로 돌아갔다. 당신도 알죠? 여자들이란 한번 군복 입은 사람한테 빠지면 프랑스 사람이든 프로이센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 맙소사, 진짜 한심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어두운 복도에서는 거의 감지되지도 않는 숨소리 비슷한 가벼운 소리와 맨발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 미세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전율처럼 들려왔다. 가느다란 불빛들이 오랫동안 문 밑으로 새어나온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늦게 잠든 것이 분명했다. 샴페인은 그런 효과가 있으며 가끔은 수면을 방해하곤 했다. 이튿날 투명하게 반짝이는 태양이 하얀 눈을 눈부시게 빛내고 있었다. 마침내 말이 메어있는 승합 마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양가죽으로 몸을 감싼 마부는 자리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만면의 미소를 머금은 여행객들은 남은 여행을 위해서 음식물을 분주히 싸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갯덩어리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것 같았으며 부끄러워하는 듯 머뭇거리면서 일행 쪽으로 다가갔다. 사람들 모두 일시에 같은 동작으로 마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얼굴을 돌렸다. 백작은 품위 있게 아내의 팔을 잡고 불결한 접촉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뚱뚱한 비갯덩어리는 어리둥절해하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용기를 끌어모아서 공장 주인 아내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부인 하고 공손하게 속삭였다. 상대방은 마치 정절의 모욕을 받은 듯한 눈빛으로 고개만 건석으로 까딱였다. 사람들은 모두 분주한 듯했고 마치 그녀가 치마 속에 전염병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멀찌감치 떨어졌다. 그러고는 서둘러 마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외톨이가 된 그녀는 맨 마지막으로 마차에 올라 처음 올 때 앉았던 자리를 말없이 앉았다. 모두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루아조 부인은 멀리서 몹시 붕괴한 듯 그녀를 바라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저 여자 옆에 앉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묵직한 마차가 덜컹거리면서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비갯덩어리는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뜻을 굽히고 굴복했다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으며 그들이 위선적으로 자신을 프로이센 장교의 품에 내던져 그의 손짓으로 자신의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다. 백작 부인이 카레라마동 부인 쪽으로 몸을 돌려 견디기 힘든 침묵을 깨트렸다. 공장 주인은 백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루아주는 여인숙에서 훔친 낡은 카드 한 벌로 아내와 배지그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두 수녀는 허리에 늘어뜨린 긴 목줄을 들고 함께 성호를 그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입술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빨리 서두르며
마치 기도하기 시합이라도 하는 듯 모호한 중얼거림을 계속했다. 코르니데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3시간쯤 길을 달린 후 루아조는 카드를 한 대 모으면서 배고픈데?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끈으로 묶은 꾸러미로 손을 가져가더니 찬송아지 고기 한 조각을 꺼냈다. 그것을 얇고 단단한 조각으로 적당하게 잘라 둘이서 먹기 시작했다. 백작 부인도 두 부부를 위해 준비한 음식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두 수녀는 마늘 냄새가 나는 둥근 소시지 조각을 펼쳐놓았다. 코르니데는 커다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한꺼번에 쑤셔 넣더니 한 손으로 삶은 달걀 4개를, 다른 손으로는 빵 한 덩어리를 꺼냈다. 비계덩어리는 서둘러야 했었고 그래서 또 당황해서 음식 생각은 미처 하지를 못했다. 아무것도 포장해오지 못한 그녀는 분노로 숨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처음에는 끓어오르는 울분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에 대해 늘어놓을 욕설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 입을 열었지만 흥분으로 목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으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점잖은 파렴치한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자기를 희생시키고는 마치 불결하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던진 것이다. 그러자 그녀의 생각은 이들이 개걸스럽게 모조리 먹어치운 맛있는 음식이 가득 들어있던 자신의 커다란 바구니에 미쳤다. 자신의 바구니가 생각난 것이었다. 젤리를 바른 반지르르한 2마리의 영개, 파이, 배, 4병의 보르도산 포도주가 생각난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팽팽한 끈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갑자기 분노가 사라지고 울고 싶어졌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안간힘을 다해서 온몸에 힘을 주어 오열을 삼켰다. 그러나 눈물이 솟아올라 눈 가장자리에서 반짝이더니 이내 굵은 방울이 되어 양볼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뒤이어 마치 바위에서 스며져 나오는 물방울처럼 2줄기 눈물이 더욱 빠르게 흘러내려 가슴에 포동포동한 곡선 위로 규칙적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는 굳어버린 창백한 얼굴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백작 부인이 그것을 알아채고는 남편에게 몸짓으로 알렸다. 백작은 어깨를 으쓱했다. 마치 왜 어쩌란 거야? 내 잘못도 아니잖아.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루아조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부끄러워서 우는 거야, 부끄러워서. 두 수녀는 남은 소시지를 종이에 말아놓은 뒤 다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때 달걀을 먹어치운 코르니데가 맞은편 의자 밑으로 긴 다리를 뻗은 뒤 몸을 뒤로 젖혀 팔짱을 끼고는 짓궂은 장난을 막 생각해낸 사람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휘파람으로 프랑스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나아가자 조국의 아이들이여, 드디어 영광의 날이 도래했다. 우리의 적 압제자의 피 묻은 깃발이 일어났다. 들판의 소리가 들리는가? 저 흉폭한 적군들이 고래고래 고함치는 것이. 그들이 우리의 코앞까지 온다. 우리 아들들과 아내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라 시민들이여. 대열을 갖추자. 행군하자. 행군하자. 저들의 더러운 피가 우리의 밭고랑을 적시도록. 모두들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 민중의 노래가 옆 사람들에게 유쾌하지 않았던 것이 틀림없었다. 사람들은 신경질과 짜증이 나서 마치 핸들을 돌려 연주하는 오르간 소리를 들은 개들처럼 막 울부짖고 싶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것들을 알아챘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이따금 그는 떨리는 소리로 휘파람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신성한 나라 사랑이여, 인도하라. 붙들어다오. 복수하는 우리 팔을. 자유여, 소중한 자유여. 너희의 수호자와 함께 싸워라. 길에 쌓인 눈이 단단해짐에 따라 마차가 달리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져만 갔다. 기복이 심한 길을 달려 디에프에 이르는 그 오랜 시간의 음울한 여정 동안에 밤이 내린 마차 안의 깊은 어둠 속에서 코르니데는 잔인한 고집으로 단조로운 복수의 휘파람을 계속 불어댔다. 그래서 지치고 역정이 났지만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박자마다 가사 하나하나를 상기해야 했다. 비갯덩어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어둠 속에 울려 퍼지는 노래 사이로 억제할 수 없는 흐느낌이 이따금 새어나왔다.